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정기 작가이자 소설가 에밀 에르조그의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에밀 에르조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영어 통역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소설들이 문단에서 인정받으면서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예기치 못한 일은 제목 그대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 만난 두 남녀에게 벌어지는 우연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예기치 못한 일 시작하겠습니다. 급진당 의원들은 11시에 총회를 열고 그들 소속의 국회의장에 대한 신임안을 의사 일정에 상정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당의 집행부로 하여금 공화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각 파와 접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각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정오의 사회당 의원들은 류실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각의 위기 따위가 무슨 흥미거리란 말인가. 그녀가 뉴스에 귀를 기울인 것은 단지 외로움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페리고르의 다 쓰러져가는 성에서 그녀는 슬픔과 권태로 죽을 지경이었다. 간밤에는 휘몰아친 폭풍으로 말미암아 큰 돌층계 쪽의 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제는 비가 현관에까지 들이치는데도 질베르가 외출 중이라서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었다. 3시에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멀리서 번개치는 천둥 소리가 엇갈리곤 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을 초치하여 조각의 임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에리오 씨는 동료들과 협의하여 그럼 여기서 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갑자기 그녀는 질베르와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 갔던 일이 생각났다. 톨레도의 술집에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포도 넝쿨 아래서 뜨거운 햇빛에 식을 줄 모르는 감미로운 식사를 즐기던 곳. 그러나 이제 톨레도는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행복도 아니, 그렇지 않다. 그들의 행복은 거의 완벽했다. 다만 가난과 질베르의 외출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프라그. 오늘 아침 네츠그 근방의 보헤미아 산중에 프랑스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여 탑승했던 두 남녀가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공사관의 한 서기관이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두하여 라디오 안에서 다시 천둥 소리가 되풀이하여 울려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라디오를 껐다. 침묵이 넓은 거실을 채웠다. 류실은 하얀 칠과 구멍 뚫린 벽지로 덮인 이 거실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와 아이들의 침실이었고 또한 가족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성 안의 유일한 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프라그는 파리와 런던 간을 나는 항공사 질베르의 노선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 비행기 사고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주었다. 그러나 질베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루이실이 그처럼 사랑했던 젊은이와는 얼마나 달라진 것일까. 부모와 함께 살던 스트라스부르 근교에서 공군 항공사로 있었던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루이실은 그의 용기와 웅변에 매혹당하고 말았었다. 미남, 질베르는 미남이었던가.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남성답고 재기에 넘쳐 있었다. 매력적이었다. 그때 루이실은 몇 시간이고 유럽의 병폐를 일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역설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질베르는 군사적, 재정적, 사회적 계획을 세웠다. 이따금 그의 격렬하고 대담한 주장은 관리 생활에 젖은 루이실의 노부모들의 역정을 사기도 했지만 루이실 자신에게는 커다란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질베르는 장차 프랑스를 다스려야 할 것으로 스스로 인정했다. 도대체 자기보다 이에 합당한 사람이 그 누가 있단 말인가. 와들와들 손을 떠는 늙은 레이마리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러 왔다. 레이마리는 벌써 2차례나 발작을 일으켰는데 이 큰 집안에 단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를 부린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이리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벽난로에 장작도 한 토막 넣어주시고요. 리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밤을 먹으면서 그녀는 명상을 계속했다. 질베르의 용기,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아무런 실망도 주지 않는 성격 중 단 하나의 특징이었다. 질베르는 한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생에 대한 절망과 혐오에서 오는 듯한 무모한 행동에까지 이르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용기에 아무런 정신적인 용기도 수반되지 않았다. 질베르의 난맥, 직접적이고 단순한 행동이 아닌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 이내 생활을 가다듬을 줄 모르는 그의 무능력, 유혹의 맥을 못 추는 무저항, 가령 아이들 방에 가구를 마련할 돈도 없을 때 할부로 3,000프랑이나 되는 라디오를 사들인 그는 어느 날 저녁 자랑스럽게 파리에서 이 라디오를 들고 돌아와 휴가로 집에서 쉬는 동안 런던의 재즈나 부다페스트의 보헤미안 음악에 맞추어 리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질베르는 떠났고 리실이 혼자서 할부금을 마련해야 했다. 때때로 리실은 질베르가 파리나 런던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을 때 몇 토막의 장작개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없이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밤새도록 바람이 탑의 굴뚝에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뉴스를 들었다. 정치 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에리오 씨가 개각을 수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질베르가 같이 있었더라면 이런 뉴스는 다소 흥미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질베르는 정치를 좋아했다. 유서 깊은 페리고르의 귀족 후손이었던 그는 백성에게 호소하여 사회주의자로서 이프보하겠노라고 번번이 말하곤 했다.
여보, 리실. 그는 말했었다. 두고 봐요. 우린 굉장한 일을 할 테니까. 리실은 이 말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그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자그마한 안정과 안락과 아이들을 위한 행복과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육체를 더 자주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질베르와 떨어져 있는 마당에 파리의 뉴스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조만간 내각은 수립될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프라그에서는 어제 보헤미아 산중에 추락한 프랑스 비행기의 탑승원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은 항공사 질베르 드 페리냑이며 다른 한 사람은 모로베르 네유 부인으로 원명은 베라 베주코프. 런던에서는 팔레스티나 분쟁은 어제 하원에서 문제되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고 고동을 정지시키려는 듯 싶었다. 항공사 질베르드 페리냑.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질베르가 보헤미아 산중에 추락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착오겠지. 비행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모로 베르네유 부인. 리실은 이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질베르는 어쨌든 알아야만 했다. 유일한 방법은 전화를 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평국에까지 가서 파리의 에어프랑스 항공회사를 불러내야만 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기다리자 손을 떠는 노인이 나타났다. 레이마리. 리실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비를 갖다 줘요. 나가야겠으니. 밖에서는 비가 요란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성의 암울한 길 아래 몰려들어 앞마당을 휩쓸고 갔다. 진흙투성이 길에서 발이 미끄러졌지만 리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줄다름질 쳤다. 얼굴에 빗물이 흐른 채 우평국 안에 들어서자 사무원이 탄식하는 것이었다. 아, 백작 부인이시군요. 벌써 아셨습니까? 지금 막 시장님에게 공문 전부를 전달하도록 사안을 보냈습니다만 백작께서는 참 가엾게도 비행기는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웃어 넘기시더니 끝내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리실은 기절한 채 우평국 타일 바닥에 쓰러졌다. 깨어난 리실은 곁에 사무원과 늙은 레이마리와 페리냑 시장, 르크레르 박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쓰러질 때 다친 상처로 다소 고통을 느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되돌아오자 이내 용기를 되찾았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 르크레르 박사는 이에 감탄했다. 시장은 외무성에서 온 전보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질베르드 페리냑의 죽음을 알림과 동시에 드 페리냑 부인에게 여행에 지장이 없다면 파리로 올라와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물론 하고 그는 말했다.
기절하신 데다가 타박상까지 입으셨으니 오늘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전 알고 싶어요. 무슨 까닭인지 알고 싶어요. 게다가 혹시 이름이나 서류의 착오가 아닐지. 그러나 부인,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외무성에서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연락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외무성에서도 실수를 할 순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아무도 제 남편을 몰라요. 아니에요. 11시 기차를 타겠어요. 당장에 행동해야 하고 짐을 꾸려야 하고 하녀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하고 역으로 달려가야 하는 등 긴장감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기찻간 안에 홀로 남게 되자 그녀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질베르가 죽다니. 리무쟁의 언덕이며 축축한 들판,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느린 농부들의 동작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이 낯익은 세계가 이젠 질베르가 없는 세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의 음성이 쟁쟁하다. 아, 여보, 이 고장이 얼마나 아름다워? 만약 내가 건설부 장관이라면. 샤토르에서 한 장교가 차에 올랐다. 항공사였다. 질베르가 죽다니, 어떤 알 수 없는 사고로. 알 수 없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녀는 질베르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커다란 위험 속에 사는 것임을 이내 깨달았던 것이다. 묘한 청년, 그처럼 매력적인. 그리하여 그는 조용하고 감상적인 귀여운 알사스 처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질베르는 많은 모험을 즐겼다. 그러나 루이실은 부모들의 집을 감싸고 있는 안정을 사랑했다. 질베르는 정열과 과격함을 요구했고 루이실은 사랑 속에 평안과 신뢰를 즐겼다. 그녀는 자그마한 재산과 제한된 욕심으로 살림을 시작했다. 질베르는 낭비벽이 있는 데다 물뿐이었다. 레 조브레 역에 닿자 구내에서 저녁 신문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신문을 샀다. 불행한 사건에 관해 몇 줄의 기사가 적혀 있었다. 당년 29세의 유능한 항공사 질베르드 페리냑은 지난주 에어프랑스 항공회사에서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던 바, 이 휴가는 내일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한편 동승했던 자크모로 베르네유 부인은 파리의 한 교수 부인이다. 비행기는 장거리 여행을 위한 최신형으로서 며칠 전에 그녀가 구입한 것이었다. 이 두 남녀의 여행의 동기에 관해 추측은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 질베르는 자기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휴가를 신청했던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파견 근무를 위해 멀리 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 실상 그는 파리에서 살면서 동료를 시켜 런던에서 편지를 붙이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모험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미지의 여인이 프라그까지 태워다 주도록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기라도 했을까? 늘 돈이 아쉬웠던 질베르는 이 제안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여행을 숨겨야만 했던 것일까? 혹시 애인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 해도 그렇게 멀리
무모한 도피를 해야만 했을까? 두 사람이 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에어프랑스 항공회사의 남편 상관이었고 다른 사람은 외무성 관리였다. 그들은 정중하고 친절했다. 루이실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을 그들에게 물어봤다. 항공회사는 질베르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을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 회사는 그에게 휴가를 내주었고 그래서 페리고르의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동승한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그녀가 이 여행을 원한 이유는 이 여인은 퐁탄느 고등학교 교수로서 장래가 촉망되고 대학가의 존경을 모으고 있는 모로 베르네유의 부인이었다. 외무성은 그녀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드 페리냑 부인과 다름없이 그도 크게 놀랐거니와 자기 아내의 여행에 관해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인은 이틀 전에 시골 친구에게 간다고 말하면서 집을 떠났었다. 그녀는 모로 베르네유에게 비행기를 구입했다는 것도 체코슬로바키아로 떠난다는 것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잔 제 남편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승객이었을까요? 여자친구였을까요? 안 됐습니다, 부인. 저희들도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확실히 이 모든 게 밝혀지겠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그곳으로 가서 드 페리냑 씨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모셔오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시겠다면 회사에서 여비를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공사관 측에서 이 괴로운 수고를 맡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모로 베르네유 씨는 프라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기차로 가르드 레스트에서 떠난답니다. 그래도 좋다면 저도 그분처럼 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자면 부인께서 출두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기차 좌석을 예약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파리에서 몇 시간 보내셔야 할 텐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검은 옷이나 몇 벌 사겠어요. 10시가 되자 그녀는 가르드 레스트 구내에서 에어프랑스의 기사와 다시 만났다. 그는 루이시를 침대차 좌석으로 안내하고 그녀의 남편에 관해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페리냑은 참 훌륭한 항공사였죠.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고 독창적이고 관대하고. 이때 외무성의 관리가 도착했다. 그녀와 같은 검은 상복 차림의 사나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모로 베르네유였다. 루이실 앞을 지나가면서 그는 동행한 관리의 설명을 듣고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의 머리는 회색빛이었다. 루이실은 생각했다. 근심으로 몸을 굽히고 있는 그를 보고 이 불행한 사람이 측은해졌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 루이실은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디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질베르? 하고 불러봤다. 그때야 언뜻 생각이 났다. 악몽이었을까? 무거운 가죽 커튼을 걷어올린 그녀는 스위스인지
바이에른인지 알지 못할 산의 풍경을 봤으며 나무, 오막사리와 기이한 형상의 종각 등을 봤다. 아니다. 꿈을 꿨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녀는 미망인이 된 것이다. 처음으로 생각한 이 말은 그녀에게 낯설고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몸치장을 했다. 옷을 막 입고 나자 차장이 녹화한 후 문을 열었다. 손에는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실례합니다, 부인. 이분이 부인께서 편리한 시간에 잠깐 만나 주실 수 없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부인께서도 이유를 알고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자크모로 베르네유라고 적힌 명함을 봤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몇 시인가요? 11시 올시다, 부인. 20분 후에 오시도록 전해주세요.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본 리실은 처음 파리역에서 보고 느꼈던 선량한 인상을 다시 그에게서 발견하고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 부인, 저의 이런 행동은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다 같이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만큼 당연히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리실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무슨 영문인지 알고 싶으니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부인과 제 남편이 그런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부인. 전 어제 아침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드 페리냑 씨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혹시 무슨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는지. 그는 망설이며 한숨 지었다. 이 비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무슨 단서라도 말입니다. 제 아내는 러시아 태생으로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자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왔죠.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나이 16에 불과했지만 벌써 그지없이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인. 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에 대해 찬사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마 모르는 일이겠지만 저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랑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저희 모친이나 형제들은 재산도 없는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절 비난했었죠. 저희 집안은 파리의 전통 있고 견실한 부르주아 가문이었으니까요. 제 형제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저는 교수로 있습니다. 베주코프는 분명히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어딘지 기분 파이고 대담한 데가 있어서 식구들이 곧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결과는 결국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님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전 베라를 프랑스 여자로, 제 가족의 프랑스 여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죠. 베라에 대해 조금도 정이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프로페르에 관한 논문 준비에 몰두했었고, 그래 제 아내는 러시아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전 이 사회를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서부터 망명 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러시아에 대해 호기심에 넘친 향수를 품고 있었죠. 그녀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듣고 러시아 시인들의 시를 읽는데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곤 했지만 저에게는 거의 병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번인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모르는 젊은 남자들에게 에워싸여 그 아름답고 어려운 말을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며 어색한 기색을 보이더니 아무렇게나 꾸며대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말을 고지 들은 척했죠. 그는 한숨을 짓더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보십시오, 부인. 이걸 보시면 왜 제가 관대했고 그녀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실 겁니다. 리실은 괴롭고도 열띤 흥분을 느끼면서 사진을 받아 이국 여인의 다정한 모습을 들여다봤다. 참 예쁘군요. 참 어리고 순진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리고 순진한 면이 절 망쳤고 또 그녀를 망쳤습니다. 이 앳된 얼굴 앞에서 저는 외출이며 침묵이 암시하는 듯한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차마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군요. 전 7년이나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녀를 알고 있었는지. 리실은 창 너머로 길을 따라 좁은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정말 그렇군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저도 4년 동안 한 남자와 같이 지내왔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령 체코슬로바키아로 떠난 이 여행, 이 나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게 말한 일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짐작이라도 안 가세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베라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죠. 떠나기 전에 그녀의 오빠를 만나봤습니다. 전 혼자서 생각해 봤죠. 의심과 근심 속에서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가정까지도 해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그녀가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자선단체에서 러시아에서의 어떤 비밀 사명을 그녀에게 준 건 아닐까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저와 다름없이 충격을 받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베라는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녀가 사라진다면 그걸 찾아내기 힘들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밤새도록 수만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터무니없고 심란한 것이었습니다. 참 가엾은 베라죠. 순진하게도 무모한 결단으로 어떤 계획에 나섰다가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제는 명예를 위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베라. 눈앞에 선합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질베르의 결심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무모한 성품에 명예심이 강하고. 가엾은 질베르. 이렇듯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본의 아니게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 비극의 온갖 측면을 같이 살핌으로써 불행한 속에서나마 어떤 야릇한 용기를 발견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일종의 수치심에서 그것이 어떤 요소의 것인지 그들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로 헤어져 식당 차에서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 프라그에서는 공사관의 한 서기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차로 안내받았다. 그에게는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무적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먼저 호텔로 안내하여 짐을 풀게 한 다음 공사인 드 보시에 씨가 만나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프랑스 공사관으로 안내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입심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사고 현장까지 가는 고달픈 여행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시신은 수도까지 운반되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신원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권이나 사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바로 당신들을 모셔온 사람인데 기체 속에서 발견된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전 외무성으로 보내기 전에 두 분을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여기 손상되지 않은 여권이 있는데 전혀 비자가 없습니다. 제 아내의 여권은 하고 모로 베르네유가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여행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인께서도 남편의 계획을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아 더욱더 이상하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파손된 기체 속에서 발견된 서류 중에 두 통은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그중 한 통은 부인의 남편을 소련의 한 항공기 제작 회사에서 시험 항공사로 채용한다는 6년간의 계약 문서였습니다. 다른 한 통은 15주일 전 모스크바에서 발행된 국방당국의 한 명령서였는데 러시아의 모든 행정기관에게 프랑스 기술자 페리냑과 그의 동반자 베라 베주코프로 하여금 소련 땅에 상륙해 하여 그들을 도와서 최단 시일 내에 계약에 명시된 공장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소련 당국의 통행증인가요? 하고 모로 베르네이유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을 명백히 나타내며 되풀이하여 물었다. 하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의 무슨 단체에 가입했다면 전 가입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개 러시아인의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공사는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 치명적인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도피자는 러시아에 착륙했을 겁니다. 만약 소련 당국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외교관다운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나타내는 이야기였다. 공사의 생각은 이러했다. 모로 베르네유 부인과 드 페리냑 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같이 도망치고자 하였다. 비행기에 의한 도피만이 모로 베르네유 부인에게는 여권 없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러시아만이 두 남녀로 하여금 당국의 지원을 얻어 자취를 감춘 다음 새 신원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하여 모로 베르네유 부인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는 덕택으로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교우 관계로서 소련 대사관과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한편 항공사로서 커다란 재능이 드 페리냑을 인정받게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불행한 사고만 없었다면 이 교묘한 계획은 감쪽같이 성공했을 것이 틀림없다. 공사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외교적인 화술로 완곡하게 말했으나 끝내 할 이야기는 다 했던 것이다. 한편 비극의 두 주인공들은 괴로움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으며 간혹 외마디 소리로 놀라움을 표시할 뿐 이야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다. 공사는 말 끝에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외무성에 요구하여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고 이로써 조사를 끝내도록 보고 상신하겠노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법의 역할이란 하고 판결을 내리기라도 하듯이 그는 말했다. 불필요한 추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추문을 덮어두는 데 있습니다. 모로 베르네유 씨는 머리를 흔들면서 무슨 스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밝혀낼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밀로 덮어두는 편이 나으리라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공사관 측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으로부터 프랑스로 운구하기 위한 차편을 얻도록 노력할 것과 가능하면 출발을 이틀 후로 정할 것에 합의했다. 그때까지 프랑스 공사로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노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정중한 작별 인사였다. 드 페리냑 부인과 모로 베르네유 씨는 프라그의 거리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놀라움과 절망으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어떤 보존의 본능에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기를 꺼렸다. 태양은 맑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현대식 시가지를 지나 묵은 유대인 묘지에 이르렀다. 무덤을 바라보며 그들은 말없이 긴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상징적인 형상으로 장식된 긴 다리를 건너 좁은 길을 따라 옛 시가지로 올라갔다.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 길에 모로 베르네유는 이 완고한 교수는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5세기 때 보헤미아에서 후스파의 운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리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한 후스는 설교사로서 영국인 위클리프의 제자였죠. 그의 운동은 종교적인 동시에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는 산채로 불태워졌죠. 아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일 겁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 한 화영장에 나무단을 들고 온 노파를 보고 오 성스런 단순함이요 하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저 성은 하라트샹 성인데 바로 샤토 브리앙이
그림자를 다스리는 망령과 같은 샤를 10세를 본 곳입니다. 류실은 늘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한두 마디 질문도 했다. 그러자 벼랑관 자신의 끔찍한 불행이 회상되어 입을 다물었다. 돌아가야 해요. 류실은 말했다. 프라그에서 돌아오는 길은 드 페리냑 부인과 모로 베르네유에게 일생토록 어떤 회오와 같은 회상을 남겼다. 독일 땅을 거쳐 프랑스로 인도하는 기차 안에는 2개의 떡갈나무 관 속에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2 사람의 망가진 시체가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여행을 하는 동안 몇 차례나 어떤 희망이라는 죄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순간적인 감정을 느끼곤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2 사람이 깊은 사랑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한편으로는 은근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가까이 살고 이들의 놀라운 존재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어떤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아름다움과 힘의 마력에는 항상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리실드 페리냑이 식당차의 좁은 테이블 너머로 모로 베르네유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대화의 구슬픈 비애에도 불구하고 어떤 뜻모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로 베르네유는 근심스러운 듯 물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페리냑을 세놓도록 하겠어요. 굉장히 큰 오래된 성인데 그곳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파리로 올라와. 그렇군요. 부인께선 아이들이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십니다. 베라는 아이를 원치 않았죠. 하지만 파리의 생활은 페리고르에서보다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일하겠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알사스의 친정으로 가죠. 하지만 파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마 비서 같은 일? 전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고 영문학 학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질베르를 만났던 거예요. 물론 결혼 후에는 다 포기했지만요. 페리냑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도 학교도, 아니 모든 게 제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근심거리에 쫓겨만 다니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리실이 베라의 편지를 발견한 것은 낡은 장교용 트렁크 안에서였다. 약 100통가량의 섬세하고 단정한 필체의 편지였다. 공증인이 요구한 재산 증서를 찾던 중 리실은 리본으로 맨 이 편지 뭉치를 발견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읽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몇 구절이 그녀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알고 싶은 욕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 밤새도록 리실은 바로 질베르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 거실에서 이 편지를 통해 미지의 질베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은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두려운 왕이자 주인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 속에서 베라는
그를 지배하고 현혹하고 예속시킨 듯이 보였다. 서신 왕래의 날짜에 주의하고 한편 자신의 비망록 기록들을 교묘히 헤아리면서 리실은 거의 부부 생활과 평행을 이룬 또 하나의 정사, 리실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정사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새벽에 온몸을 설레이며 자기 방으로 올라간 그녀는 다시 명상을 계속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 남자와 결혼했었구나. 두 사람의 진실된 질베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페리고르에서 밤에 내 품에 안긴 그는 진실했었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을 만큼 자신의 웅변에 취했었겠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인이었단 말인가. 이제 그의 자식들을 기를 일만 남은 것인가. 다른 여인을 위해 죽음으로써 질베르는 루이실에게 연결되었던 감정적 유대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 형벌과 같은 사랑에서 풀려나온 루이실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스스로 해방감을 느꼈다. 한편 모로 베르네이유는 아직도 베라에게 사로잡혀 그녀에 대한 기억을 뿌리치지 못한 채 다른 젊은 여인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에 야릇한 죄악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불행했지만 루이실은 그보다 훨씬 덜 괴로웠다. 그녀의 발견은 맹세에서 그녀를 해방시켰고 서약에서 풀어준 것이다. 그녀는 파괴된 가정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벗어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모로 베르네이유를 환상에서 풀어주기 위해 편지를 보여줄 계획이었다. 모로 베르네이유는 망령이 된 두 남녀를 순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순진하고도 기사적인 열의를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라는 절 배반하지 않으려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녀는 간통이라는 위선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대로 충실했던 겁니다. 결국 남 몰래 나를 속이는 것처럼 그녀에게 쉬운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처럼 터무니없는 도피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것이 그녀의 천성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소설적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리실은 감히 그에게 물어봤다. 혹시 부인의 서류 중에서 질베르라는 이름을 보신 일은 없었나요?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어요? 그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요.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알게 된다면 도대체 부인께서는 뭘 아시는 겁니까? 베라를 사귀지 못하셨죠. 부인께서는 그녀를 합리적인 프랑스 여자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 여인입니다. 참 기묘한 뿌리 깊은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요. 망명을 하고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슬라브 전설의 여주인공을 파리의 귀여운 부르주아 여인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은 저는 어리석기도 했죠. 아신다고요. 부인의 남편이 베라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신다는 겁니까? 아마도 열렬한 향수를 느끼고 있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비행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가 질베르를 사랑했던 것을
믿지 않으세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프랑스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를 이용했던 겁니다. 리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가엾은 남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리는 환상을 무엇 때문에 깨트린단 말인가. 그 후 리실은 생각해봤다. 혹시 모로 베르네유 자신이 자신의 논리에 속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그러나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처음에 맹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고집, 고기, 그리고 영웅주의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리실은 자크 모로 베르네유에게 자신이 매우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공유된 여러 가지 난처한 일거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만나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행기는 드 페리냑 부인의 이름으로 구입되었고 주문서는 부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필체가 루이실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로 베르네유는 관대하게도 그것이 베라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얼마 후에는 페리냑이 지난해 새 아파트 아래층에 유명한 건축가로 하여금 실내 장식을 하게 한 독신용 방에 밀린 집세를 루이실에게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그곳에 가보니 훌륭한 재단의 유니폼 한 벌과 술병이 가득한 바와 자코프레프에 의해 그려진 베라, 앞가슴이 넓게 트인 실내 가운을 걸친 베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리실은 이 아파트에 남은 모든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로 베르네유를 여러 차례 그곳에서 만나 오래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처음에는 질베르와 베라가 이 대화의 유일한 주제였다. 신비에 쌓인 두 사람이었던 만큼 아무리 그들의 행동과 말을 환기한들 끝이 없었다. 그녀의 태생이나 취미로 보아 그처럼 소련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베라가 어찌하여 소련 대사관에 접근하여 통행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처럼 자식들과 고국을 사랑했던 질베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언어조차 모르는 이국인들 사이에서 살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자크와 리실은 한겨울 동안 이 문제를 토론했다. 그들의 생각은 각기 다른 그러나 상호 보조적인 두 방향으로 전개되곤 했다. 관찰가요, 섬세한 분석가인 리실이 정확한 사실들을 열거하면 모로 베르네유는 옛 파리의 거리를 산책할 것을 제안했고 리실은 이에 기쁨을 느끼는 자신을 놀랍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 길동무를 사랑한 것일까? 아니다. 이 고요한 신뢰와 우정에 넘친 평화의 감정은 일찍이 질베르가 그녀에게 불어넣었던 타는 듯한 괴로운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외로움 속에서 이는 소중하고 비할 곳 없는 기둥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모로 베르네유도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자기를 위해 몇 가지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으로 이끌려갔으며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들이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들의 가정은 그지없이 행복하다. 남들은 이 행복을 무미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판단할지 모른다. 단지 그것은 공동의 연구, 시골에서의 휴가, 진지하고 조용한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 옛날 유성처럼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간 눈부신 두 존재에 대한 추억에 이제 원한도 뉘우침도 없이 충실하다. 지금도 때때로 여름철에 숲속을 함께 거니노라면 그들의 놀라운 모험을 회상하곤 한다. 그들의 모험은 리실이 말한다. 괴테가 친화력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험을 늘 생각나게 해요. 두 쌍의 부부가 서로 상대를 교환함으로써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더 놀랍지. 왜냐하면 난 당신을 알지 못했었으니까. 만약 운명과 죽음의 신이 개입하지 않았던들 영영 나는 당신을 몰랐을 거요. 두 사람 다 만약 그랬더라면 참 섭섭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방황하는 질투의 망령을 일깨울까 두려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발길을 옮기며 저 멀리 오렌지빛 하늘에 구름을 뚫고 비치는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았다.